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만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지난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였죠. 네, 서울 광진을에서 정말 2,700여 표 차이로 아깝게 당선에 실패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셨던 오세훈 전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4.15 총선 끝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또 집중한 이런 곳이기도 했고 너무나 아까운 표차로 패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아쉬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원해 주셨는데 결과가 패배여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부터 일단 드리겠고요. 선거라는 게 원래 끝나고 나면은 뒷마무리할 게 참 많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지고 나면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구민 여러분들 글쎄요, 오히려 위로를 해드려야 될 상황도 있었고요. 굉장히들 아쉬워하고 먼저들 미안하다, 다음에는 진짜 꼭 될 수 있게 우리가 더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눈물부터 나오죠. 네, 함께 애써 주신 분들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 위로드리고 저도 또 도리를 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딱 몇 주가 지나갔고요. 네.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좀 정신을 수습하고 그래도 너무 좌절과 시리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당의 젊은 그 후보자들 출마했다가 안 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한 3주 전부터는 3, 4, 5 모아서 좀 같이 위로도 하고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선거 얘기 잠깐 해볼까요? 지난 4.15 총선에서 광진울은 그야말로 정말 청와대가 총출동하다시피 해서 고민정 후보를 지원했죠. 이낙연 후보부터 해서 이인영, 임종석 아주 여러 인사들이 출동했었는데요. 양정철 네. 어떤 그런 지원이 이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었겠죠. 제가 선거 치르기 전부터 딴 데는 몰라도 오세훈만큼은 떨어뜨려 놔야 후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당내에서도 공공연히 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실제로 민주연구원의 무슨 전략실장인가 했던 이근형이라는 분이 맞습니다. 뉴스에 인터뷰에 나와서 오세훈이 제일 신경 쓰이는 존재였고 버거웠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거를 들으면서 이제 실제로 그런 기류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정부를 보내기 전부터 굉장히 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를 아주 피부로 실감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그들 내에 분위기라기보다도 그런 전략적 그들 용어로 좌표 찍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소원이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진 한 장 나오고 멘트 하나 나올 때도 이건 정말 A급 전문가 중에 A급이 붙어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미래통합당에서의 어떤 지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야당은 원래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게 재정 형편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빈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후보는 중앙당에서 누가 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아이고 사고나 치지 말고 방해나 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이번 선거에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중앙당의 조직적인 홍보 전략이나 이런 건 사실 좀 취약했었죠. 사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도마에 올랐잖아요. 실질적으로 참 이례적으로 선관위가 직접 후보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고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투표 하루 전날 그것도 늦은 오후에 아주 뒤늦게 고발해서 이런 부분 이 외에도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참 중립성 문제가 그게 뭐 지금의 어떤 투표 조작 논란으로까지 뭔가 빌미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뭐 어떤 걸 좀 겪으셨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설날 흔히 하는 대로 그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그분들께 위로를 드리는 그런 그 봉투를 돌린 거를 악용을 해서 그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선거 때는 이제 예민해지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선관위에서 또 그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게 굉장히 법정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법정 선거운동 들어가자마자였을 네, 겁니다. 초기였던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주더니 또 그걸 이어받아서 대진연이라고 하는 네네.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수십 명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 좋은 곳이라고 그러죠. 흔히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뭐 피켓 시위를 하고 갖가지 뭐 돈 받아 먹은, 돈 준 사람이다. 돈 봉투를 뿌린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조직적으로 낙선 운동을 하는데 선관위가 하고 피켓만 안 들면 뭐 육성으로 하면 괜찮다. 이런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선거 마지막 날까지 엄청나게 집요하게 그러면 총선 기간 내내 그럼요. 그런 방해가 이어졌나요? 그럼요. 제가 그 뭐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사진처럼 네. 저를 둘러싸고 방해를 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경찰서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이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선거운동 못하고 1인 시위를 해서 뭔가 조사를 할 듯이 하더니 그 이후에 계속 또 반복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한 2, 3주 지나면서 요즘에 그 윤미향 사건이 네네네. 기사화가 되면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정의연이라는 걸 통해서 시민단체 자제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네. 그 자제가 아니라 대진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게 명단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그때는 민주당과의 연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네네. 그 기사를 보니까 아하 이것은 분명히 민주당과 어떤 형식으로든 뒤에서 연결된 대진연의 낙선운동이 민주당의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은 뭐 노골적인 종북 활동이었거든요. 네. 뭐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뭐 미 대사관 뭐 넘어가서 시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윤소아 전 정의당 네, 원내대표에게 네, 뭐 비둘기 사치였던 것 같아요. 그 소포를 자작극을 벌여서 태극기 세력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 위법한 활동들을 많이 벌인 단체인데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네. 친구들이라는 걸 이번에 아주 피부로 절감했죠. 근데 제가 사실 중간에 한번 선관위에 물어봤었어요.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제재할 어떤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그럼 왜 이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 그러니까 뭐 이제 하기 어렵다는 뭐 식으로. 그 정리를 하면 선관위와 경찰이 계속 미루는 거죠. 네. 선관위가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해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단속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이고 네. 또 선관위는 우리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안 한다. 이런 식의 니미럭 내미럭 하면서 그냥 선거기간이 끝나버린 거고요. 뭐 문제를 지적하자면 또 억울했던 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이건 분명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하는 점은 네. 사전 선거일이 이틀이나 되는 건 너무 깁니다. 네.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실제로 본선거일을 쉬지 않는 나라들도 많은데 휴일로 지정을 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나라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못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까지야 좋은데 그거를 이틀이나 한다. 더군다나 그 날짜가 본선거일과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후보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식 선거운동이 절반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모순점.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위중한 사실이 2개가 고발이 되고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뒤에 밝혀진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법정 공보물 수만 부가 집으로 배송되는 그 공보물에 저를 지지하던 사람을 오히려 자양전통시장의 네. 상윤 회장이 오히려 성향도 그렇고 평소에 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보다는 저희 쪽에 더 배려를 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네. 그분이 명시적으로 뭐 고민정보 같은 후보가 몇 명만 있으면 뭐 원이 없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멘트까지 넣어가지고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해서 사진까지 박아가지고 공보물을 보냈거든요. 아, 그럼 본인 동의 없이 공보물에 실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된 네네네. 거죠. 그거를 선관위가 실제로 고민정 후보를 고발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고발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하루 전에. 4월 15일 날 하루 전, 그것도 늦은 오후, 네. 제 귀에 들어온 게 오후 한 5시쯤이었거든요.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후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일의 전파 시간이 필요한데 네. 선거 바로 전날 있었고 우연히 그때 뉴스를 못 본 유권자들의 경우엔 그 다음날 모르고 투표했을 수가 많습니다. 네네. 이런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과는 별개로 네네.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일이 너무 길고 이틀씩이나 기회를 주는 건. 네. 그 다음에 그게 최대한 본선거일과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순된 상황이 네. 발생되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당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관위에 전달을 하고 여론화를 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뭐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실한 선거관리, 투표함 관리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런 건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아쉽게 떨어진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우파 진영 일부에서는 지금 선거 개표 조작 논란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지만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참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압박을 받으신 그렇습니다.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한 달 정도 흘렀으니까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한 2, 3주 정도 흘렀을 때 저희 지역에서 광진을에서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되고 뭐 표가 혼입됐다. 이런 것을 방송하는 우파 유튜버 분이 방송에 있었습니다. 네. 뭐 오세훈은 비겁자다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소송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방송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 한 20분 정도 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건 정말 소송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설득력 있게 조곤조곤 설명을 또 더군다나 사진까지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겠죠. 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개표 참관을 했던 분 6분 중에 그날 형편되시는 분 4분이 전원 다 참석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부터 선관위에서 근무를 했던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뭐 고위직까지 오르진 못했지만 말하자면 현장에서 선관위 실무를 아주 뭐 잔뼈가 굵은 그래서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다 꿰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제 친구를 이제 한 명 불러다 놓고 점검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해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게 유튜브 방송만 보면 정말 그게 다 사실인 것 같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사실 무근임이 밝혀지는 겁니다. 지적이 사실 무근인 거죠. 특히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가 거의 대부분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는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저희 지역도 이겼고. 사전투표함이라고 하면서 뭐 띄었다 붙인 자국이다 이랬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보니까 첫째는 사전투표함이 아니라 당일 4월 15일 날 투표함이었어요.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사전투표함 보관 상태와 개표장으로 갖다 놨을 때 그 상태가 달라요. 근데 사실 개표 참관을 해본 분이 아니면 그걸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실무를 잘 알아야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물론 전적으로 제 편이지요.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제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친구인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네. 게다가 그날은 우리 참관인 중에 아주 그 열정적인 분이 계셔서 실제로 사전투표함과 그 사후투표함을 사진 촬영을 해놨던 분이 저희 참관인 중에 있었어요. 네. 그분 사진을 확인을 하니까 그 사전투표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던 내용이 당일 4월 15일 날 투표함임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네. 사진에 똑같이 나오는 거. 그걸 보면서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몇 가지 또 증거를 네, 뭐 댔는데 여러 예, 네, 온라인상으로 하나 이제 그 전문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은 네. 적어도 광진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한 그런 그 무슨 조작이나 네. 또 뭐 몇 표 중에 몇 표가 같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일은 없었다. 이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날부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검토까지는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 제기되는 게 이해는 갑니다. 네. 심정적으로 동의도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를 지지해 주시거나 우리 당을 지지해 주셨던 그 지지에 투표를 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 섭섭한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저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게 되면 도저히 입증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확률도 매우 낮다 네. 하는 것을 저희 지역구의 경우에는 다행히 사진 찍어 놓은 게 다 있어가지고 네. 다 제가 아주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하자면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 뭐 누구 못지않지만 또 가장 억울한 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저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정리를 하고 네. 이제 부정선거 논의를 제기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에너지의 절반 정도는 이제는 좀 우리가 왜 졌는지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뼈아픈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지 이런 논의로 초점을 좀 옮겨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배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난 사실 한 달이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패배 원인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했는데 사실 조금 이 부분 어떤 정말 냉정한 평가나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물론 뭐 심정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만은 너무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로 복귀를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걸 고쳐서 선거에 임하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오히려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크게 그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정말 소중한 시간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다. 선거 직후에 그게 가장 활발해야 되고 그때 나오는 그 수도권 낙선자들의 심정이 위기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데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승리의 어떤 다음 승리의 에너지로 숙성시켜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간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투표가 부정이다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반성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점이 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49.9대 41.5%였어요. 사실 뭐 8.5%, 8.4%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이나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굉장히 서로 열심히 투표한 결과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파 진영의 많은 시민들도 정말 열심히 투표해서 몰아줬는데 다만 그 선에 미치지 그렇죠. 못한 부분인데 글쎄 이번 총선에서 이 정도의 득표율에 비해서 지금 차지한 의석수는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소선거구제의 이제 본질적인 한계죠. 그래서 이런 뭐 통합당의 전체적인 패인 원인, 뭐 선수로 뛴 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패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복귀하면 뭐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뭐 토론을 벌일 정도로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그 분석이 있지만 네. 일단 간단히 정의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3040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네. 좋은 공약을 개발해서 그분들께 어떻게든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일선 현장의 후보자들의 노력인데 네. 그런 것들을 무색해하는 그 보수 진영 전체에서의 또 정당 차원에서의 실수들이 좀 있었다. 네. 이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당을 찍지 않은 젊은이들, 민주당 지지자들 한 20% 정도만 우리 측 우군으로 만들 수만 있었다면 네. 다 이게 수도권의 선거가 다 이길 수 있는 선거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돌려 세우겠습니까? 네.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이른바 중도에 가까운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실은 우리 당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 노력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들끼리 모여서 광화문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가지는 그 기회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중도의 마음을 얻어오는 데는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을 했다. 저 사람들에게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는 거 아니다. 그분들 그래요,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한 거 안다. 빈부격차 심해진 거 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지지한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패인입니다. 그런 심리 상태로 만드는데 기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행태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최근에 각종 분석에서 나오는 무슨 N번방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실언, 뭐 실수한 사람들은 뭐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을 들으면 거의 경기할 만한 발언. 네.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왜 그렇게 큰 실수인가 하지만 실제로 그 본질을 알고 보면 그 젊은 여성분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런 실수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나왔던 뭐 30, 40대는 뭐 문외다. 아주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30, 40대 전체를 아주 판단력이 없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발언이라든가. 사실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을 들어보면 그런 취지가 아닌데 글쎄요, 그 막말 프레임을 더 씌우는 거에 걸려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것이 네. 선거 때는 말조심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발언을 했던 분이 그게 뭐 학술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면야. 그리고 그게 선거 국면이 아니라면야. 네. 그럼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충분히 뭐 과장법을 써서 30, 40대 문제 있다 이런 말 학술 대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선거에 후보자로 나온 분이 30, 40대 전체에 대해서 판단력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말씀을 아무리 맥락 중간이라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뭐 그 이후에 이어진 세월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는 전혀 동의될 수 없는. 아니 뭐 세월호 사건을 민주당이 정도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도 인식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우리 당이 정치적인 목표로 표를 얻기 위해서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거는 또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실 상대 후보가 작정하고 물어본 거죠. 그 언급을. 뭐 상황을 보니까 유도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수습하는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겨우 중간쯤 갖다 놨던 우리 당을 안 그래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래도 어떻게 돌려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게 피부로 느껴졌었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길 인사 같은 거 해보면요. 그날 반응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일선에서 소대장들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하는데 그냥 중앙당에서 한 수씩 두 수씩 놓는 게 이런 식이라 그냥 뭉텅이 표를 앗아가는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이런 반응이 생기도록 하는 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고요. 네.
회장으로서 한 달 동안 침묵을 지켰던 이유가 지고 나서 그런 말 하면 꼭 뭐 남 탓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자제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마도 우리 당에서 이제 비대위가 출범되고 나면 백서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네. 왜 졌는지에 대해서 다시는 실수가 있다면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입장을 잘못 정리한 거 있다면 좀 한 번 정도는 돌아보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비슷한 그런 그 패착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들이 여과 없이 다 분출이 돼서 정말 정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정말 이 정부에게 계속해서 지금 펴고 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더 확산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막고 싶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글쎄요, 지금 뭐 이제 당선자들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뭐 토론도 하시는 것 같고, 또 뭐 국민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통합당을 뭐 미우나 고우나 지지해 줬던 기존의 어떤 우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배신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당선인들이 내는 그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통합당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통합당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네, 투쟁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부정해 버리는 듯한, 스스로 너무 쉽게 부정하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그때는 대해서 그럴 만한 또 사정이 있었던 건데, 네.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패스트 트랙에 걸어서 뭐 선거법도 바꾸려고 하고 이랬던 상황에 투쟁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을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줄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건 자해적인 네. 표현인 거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해 오던 것을 다 지키면서 정권을 탈환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부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정권 탈환입니다.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하고요. 네. 실제로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 보수당의 역사, 보수당이 어떻게 오랫동안 집권하고 위기 속에서 생존했는가, 그리고 정권을 다시 찾아서 또 다시 나라의 번영에 기여했는가 하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일정 부분 사회 현상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시 집권하고 다시 또 그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었거든요. 네네. 뭐 1800년대 말부터 보수정당의 역사가 늘 그래 왔던 것을 잘 유심히 관찰을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준비 작업이 뭔지, 이제 2년 뒤에 대선, 또 지방선거가 거의 동시에 치루어지는데, 그때 그래도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에서 네.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표의 확장에 실패한 거죠.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다면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면 2표를 얻어오는 것이고,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이른바 스윙 보터라고 분류가 되는 중도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온다면 그건 이제 1표를 얻어오는 것인데, 네. 그 작업을 얼만큼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9%가 채 안 되는 약 10%만 더 얻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도층의 지지를, 마음을 얻어온다라고 이제 통합당이 선택해온 방법들이 뭔가 차별화가 안 되고 민주당을 따라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선된 분들의 움직임도 뭔가 민주당과 비슷하게 따라가려는 이런 움직임, 오히려 뭔가 이곳과 차별되는 어떤 우파적인 가치 아니면 방법, 여기와는 다른 어떤 복지 노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고 이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이게 더 낫다라는 거를 어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따라하기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의 표를 얻어오는 방식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당이 좀 더 네.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건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따라하기냐, 아니면 우리가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선행하는 것이냐. 네네. 그건 뭐 그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 우리들의 그 선택의 문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소득이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실은 작년, 재작년,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와 같은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유효수요 창출이 불가능해서 지금의 경제 발전 수준이나 번영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회주의 노선 따라하는 거다. 바로 댓글이 그렇게 붙어요. 네. 근데 제가 한 2년 전, 한 1년 반 전에 준비해서 출간한 미래라는 책에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네네. 좀 소개를 해놨는데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순식간에 많이 줄어들고 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로봇화되고 뭐 AI화되고 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데 대비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불쑥 제기한 얘기입니다. 네. 그걸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면을 할애해서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명칭도 좀 다릅니다. 안심소득이라고 해서 네. 원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소득의 컨셉은 상류층이니까 부유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네네. 50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우파 버전의 안심소득은 하후상박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점점 더 혜택이 많이 가는 형식의 이런 기본소득인데요. 뭐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뭐 안심소득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7가지의 혜택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뭐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이런 것들은 없애고 복지를 통폐합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일정한 액수에 매달 지급되는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오히려 행정비용도 줄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본소득의 장점을 취하자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우파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조차 금기시하고 그건 뭐 민주당 따라하기야, 뭐 사회주의 정책이야. 도저히 그런 입장에서는 정권 탄압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좀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좀 선점해 가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게 꼭 필요하죠. 근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본소득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이른바 제가 공생연구소라는 걸 한 4년 전에 만들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왜 공정과 상생인가 하는 책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 사회가 좌절의 사회인데 뭐 헬조선 이런 표현이 그 좌절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좌절감을 최대한 어루만지고 그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펴려고 과연 우리가 노력했는가? 우파는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게 우파입니다. 뭐 경제 번영만 이야기하고 경제 발전만 이야기하고 무슨 뭐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다. 이게 우파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층이동 사다리 지수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학자들은 뭐 사회 유동성 지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회 유동성 지수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모든 정책에 앞서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계층 이동 사다리 지수가 이건 얼마나 몇이나 나오는 정책이냐 이런 걸 늘 따져보고 우리 우파 정당이 집권하면 이런 것들을 선행시켜서 좌절에 빠져 있는 젊은 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우리를 달리 볼 겁니다. 자유와 경쟁만 강조하는 줄 알았더니 그 과정에서 불안에 떠는 정말 두려운 건 실업이거든요. 일자리를 잃고 결국 또 취업에 성공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정말 걱정되고 두려운 분들에게 정말 신경 쓰는 정당이 여기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때 젊은이들이 절대로 그거 민주당 따라하기다 이렇게 폄하하지 않을 겁니다. 저게 보수의 가치구나. 저게 정말 따뜻하구나.
그래, 자유와 경쟁이 필요하지,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동시에 저렇게 기본소득으로 보완을 하고 계층이동 사다리 지수로 보완을 해서 모두 다 함께 번영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논의가 제 책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 상황, 일자리 생태계를 전제로 했던 그 정책적 변화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자리의 심각한 상황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심각한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언택트, 이건 뭐 상당 부분 AI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시장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엄청난 시장 생태계의 변화,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결국 일자리의 감소로 귀결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걱정하는 정당이 있구나. 민주당은 그거를 무슨 돈 나눠주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정당은, 이 우파 정당은 그 심각성을 너무너무 깊게 인식을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리고 해결책을 주려고 노력하는,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천착하는 정당이구나 라는 그 진정한 마음이 전달이 될 때 아마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지지보다 훨씬 더 그 강한 지지, 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는데, 이게 작년 227 전당대회 전에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 정당이 그렇게 가야 된다. 무슨 막 짧게 연설하는데 표현하려다 보니까 중도로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그게 말뿐이 아니라 이런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불안한 세대에게 이런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 당이 그런 정당이라는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게 왜 중도 좌파고, 이게 왜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고, 이게 왜 이념이 흐려진 정당이고, 그건 스스로 정말 자해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켜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하는 것은요. 제가 작년에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나갔던 게 잘못됐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당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둘 다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러세요 하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최소화하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네. 두 법 다 안 되면 제일 좋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결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사태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호재였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선거에서의 우리의 득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는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화문에 나간 저도 광화문에 가서 연설도 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목청 높여서 외치고 한 번도 현장에 빠지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일 겁니다. 저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총선에서 졌고 다음 대선에서도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 미래한국당의 모습, 우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표를 줘야 하는 중도층들이 이들에게 표를 주었을 때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잘할 것 같다는 인상을 못 받은 거죠.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많은 실정을 하고 있음에도 젊은이들하고 대부분 알아요. 젊은이들이 몰라서 찍은 거 아니에요. 네네.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찍은 것만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젊은이들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알아요. 아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를 안 준 건데,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네. 우리가 목청 높여서 투쟁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냐, 유일한 길이었느냐, 오히려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는 협상을 통해서 통 크게 얘기하면 선거법은 절대로 양보 못하는데 공수처법은 어차피 다수 이석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과감하게 양보한다든가. 그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전략도 법 중에 절반 통째로 법을 그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법 중에 어떤 조항은 도저히 선거법에서는 못 받을 조항이다. 공수처법 중에서도 어떤 조항은 도저히 못 받을 조항이다. 이게 정치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지도부가 결과적으로는 두 법 다 한 줄을 못 고쳤다. 이건 반성해야죠.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불만 아니, 이런 게 많이 그럼 있을까요? 백서에 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제 개인의 제가 1년 동안 아주 완곡한 방법으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네.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하다,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선 소대장으로서 제 할 일만 묵묵히 광진구에서 했어요. 그 결과가 과연 뭐였냐? 이거는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죠. 네. 아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이제 김종인 씨를 또 선택을 했거든요. 비대위원장을. 중앙일보 인터뷰 보니까 하고 싶은 의사를 내비치셨는데 안타깝게도 김종인을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일보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제가 정확히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나 김종인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보수 정당은 고비마다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수술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저도 그 부분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체질의 변화입니다. 꾸준히 보약 먹고 운동하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미네랄 먹고 꾸준히 운동하고 그리고 생활을 건전히 해서 술, 담배 끊고 해서 몸을 키워서 네. 건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상식적인 접근법인데 몇 군데 수술을 해가지고 마치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비대위 체제를 상시화하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접근법이냐에 대한 문제제기 첫째. 둘째, 그렇게 뭔가 변혁의 몸부림을 쳐도 그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는 순간 그건 김모 비대위원장의 작품이지 너희들의 체질 변화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다시 원점에서 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비효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거친 끝에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모습 그 자체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이다. 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뭐 지금의 이 비대위 출범을 뭐 탐탁지 않아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자강론, 비대위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뭐 이런 목소리가 자연스러운 거죠. 뭐 조경태 최고위원도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완벽히 준비된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정당이라고 한다면 좀 그 안에서 뭔가 없더라도 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했는데 또 역시나 김종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최선책으로 가기가 힘드니 차선책 정도로 일단 시간을 벌자.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제 생각하고 비슷해요. 김종인 박사님 하시는 걸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 돼 있고요. 제가 그리고 언제 기회 있을 때 사회유동성 지수 얘기하니까 거참 동일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태고 또 젊은 사람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워서 당의 브랜드 이미지를 젊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동의하고 무엇보다도 당선된 주로 이제 영남권이나 이곳에서 당선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당선자들의 정서가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낙선자들의 위기의식, 상황인식이 바탕이 돼서 당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당의 그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변혁이 가능하다 하는 저의 상황인식과 거의 상황인식이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최근에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졌었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기왕 출범하기로 한 이상 저는 정말 미력이나마 다해서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게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서 또 최대한 뭉쳐서 힘을 모아 봐야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국민들께
안심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장 크게 우리 숙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른바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을 만나면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계십니다. 네. 다음 대선도 이거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잠을 못 이루신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불과 4년 전에 민주당이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진영에는 뭐 대선 주자가 없다. 정치 지형이 기울어가지고 이미 보수 쪽이 뭐 20년, 30년 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형이 마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자꾸 비대위 만들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와. 그러던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오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국민들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몇 가지 사건에서 고집스럽게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저 오만이. 그런 4년 만에 그렇게 입장이 전도가 됐는데, 너무 우리 그 보수의 가치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 계셔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렇게 좌절에 빠져 계시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 뭘 바꾸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뭘 바꾸자.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지금 빛나야 될 시점인데, 다들 그냥 그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요, 조금만 긴장을 풀고 오만한 모습을 보면 바로 철퇴를 내립니다. 근데요, 이번에 우리가 실수한 건 그 심판론을 우리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마음속에 다 심판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스스로가 불태울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무슨 뭐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사실 전략적으로는요, 10가지 잘못했어도 작전상으로라도 한두 가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회는 있다 싶어서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하니까 선거할 때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냥 코로나에 가려져가지고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복기를 해서 백서에 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에 맞추어서 그동안 조금 다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주파수를 맞춰서 함께 합심협력해서 또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우리 유권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정권 탈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권 탈환하면은요, 다 해결됩니다. 간단히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리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권 탈환하면 우리의 가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확신을 좀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임해야죠. 요즘에 대화해보면 너무들 처져 계셔서 정말 민망해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더워서 밑돌이 좀 벗었습니다. 뭔가 열띤 토론을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잠깐 과거로 가볼까요? 서울시장 2006년에 당선되시고 2010년에 또 10년에 재선됐고 11년에 사퇴했고 항상 무상급식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 부분을 항상 빠뜨리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선택 후회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목숨 걸고 싸워라 하던 이슈였습니다. 근데 막상 목숨 걸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니까 누가 너한테 사퇴까지 하라고 그랬냐? 우리가 준 자리인데 네 맘대로 사퇴하냐? 또 그런 평가가 뒤따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지금은 참 후회가 되고, 그러니까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싸웠다는 부분이 아니라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리함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어떤 낙인으로 남아서 지지해 주셨던 분들한테까지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후회 안 할 수가 없죠.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상급식, 그러니까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해서 정치인이 뭔가 소신을 가지고 직을 걸고 이렇게 투표에 붙였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후에 그 정말 서울시라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뭔가 민주당 측에 넘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그 당시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쨌든 무상급식 뭔가 복지 포퓰리즘의 소신을 가지고 나는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하면서 그렇게 물러나셨는데 그 이후에 좀 공백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 기간이 참 아쉬웠거든요. 오히려 뭔가 하나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계속 뭔가 활동을 좀 이렇게 해 나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었나요? 2011년 이후부터 주로 학교에 있었고요. 네. 주로 이제 또 외국에 나가서 직후에는 영국의 복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영국의 복지가 굉장히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가 캐머런 정부였죠. 엄청난 복지 개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혁이라는 건 복지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벌려놔가지고 수습이 안 되고 경제는 안 좋고 하니까 어르신들께 드렸던 의료 혜택, 젊은이들한테 그때 예를 들자면 주택수당 주던 걸 줄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한마디로 복지 구조 조정이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치 선진국, 복지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이렇게 누더기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미리 계획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질러 놓고 수습하고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구나. 네. 뭐 연일 데모였거든요. 이렇게 복지 혜택을 갑자기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정부를 상대로 시위하고. 아니 주택수당을 없애면 독립해서 나와 있던 친구들은 다 도로 집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그런 모습을 영국에 가서 보면서 연일 영국 신문에 오르는 게 그런 뉴스였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서 투쟁을 했구나. 못 이기는 척 넘어가지고 뒤에 또 형편이 안 되면 없애고 보완하고 그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조차도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사실은 뭐 선거 기간에 뭐 지자체에서 현금 살포식에 이런 긴급 지원금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현금성 어떤 살포, 복지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고 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옳죠.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국내적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나라들에서도 동일한 어쩌면 그거보다 더한 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직접 비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연 이러한 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이 경제적인 후유증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니면 영원히 이런 우리 사회생활의 변화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계속해서 그 사면을 남기고 그 방향으로 더욱더 가속화해 갈지에 대해서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오히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에 오히려 더 중점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가구당 얼마씩 나눠주는 걸로 지금 결국 귀결이 됐고 더군다나 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회 또 확실하게 본인 거라고 만들고 싶은지 뭐 2번, 3번 이런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벌써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작된 겁니다. 그 고민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전 국민에게 골고루 뭐 받는 입장에선 좋은데요.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기업들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모르겠어요. 그럼 미국처럼 뭐 고용이나 아니면 해고나 이게 자유로운 나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처럼 지금 대량 실업이 뭐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그 리스크를 지금 기업들이 다 흡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안쪽으로 내상을 입으면서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는 단계죠. 우리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법률적으로. 미국은 그걸 기업이 떠안는 게 아니라 기업은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오히려 안쪽에 피멍이 안 들죠.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이 바이러스 전국이 이 사태가 종결이 어느 정도 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내상을 입지 않은 미국의 기업들은 바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V자 반등하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반면에 내상을 잔뜩 입은 한국의 기업들은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는 국면에 진입을 해도 계속해서 그 내상의 흔적들이 어떤 그 자해적인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회복하는데 훨씬 더 회복을 하더라도 U자형 내지는 어떤 기업들은 결국 회복을 못하고 L자형으로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사실 그런 어떤 기업들에게 지원할 자금이 지금 너무 다 고갈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은 다음 대선에 이기는 방향으로 대선과 네. 지방선거가 거의 도달 상관으로 치러지기 때문에요. 네. 다음 대선의 결과는 지방선거에 직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대선과 지방선거를 지게 되면 네. 사실은 우파에게는 이제 설 땅이 없어지는 네. 거죠.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대권 도전 생각 있으신가요? 요즘에 뭐 그런 질문, 제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 진심으로 제가 해야 된다, 저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우리 당이 해야 된다. 우파 진영에서 정권을 다시 탈환해야 한다. 그 방법이 뭐냐? 그걸 놓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국면이지,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 쪽에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의 전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 모색하느냐. 네. 먼저 당부터 살려놓고 당의 신뢰부터, 어차피 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이상 당이 국민 밉상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당이 국민 밉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당 이름만 들어도 싫다. 솔직히 30, 40대의 반응이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희는 대안이 아니다. 이런 말하자면 논외처럼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상에서 비껴가기 시작하는 우리 당의 이 국민 마음속에서의 위치, 이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비로소 그 당 후보로서 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 점이 아마 가장 중요한 중점을 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무슨 대선 출마를 준비하느냐, 생각이 있느냐, 이건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들을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일개 지역구에서도 떨어진 사람이 떨어진 지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대선을 나간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일단 당을 살리는데 문직이라도 하겠다.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 연구위원을 시켜준다. 네가 연구위원으로서 기본소득 만들고 계층이동 사다리 만들고 우리 당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기득권 내려놓기, 오늘은 아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기득권 내려놓기 안을 만들고 해서 당을 일단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어라.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미래통합당이라는 그 당명 자체가 참 잘 익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네, 저도 하기 힘들었고요. 네. 그 작년에 비대위 때 그 당명 변경 얘기가 나와서 저는 사실은 공사석에서 기자분들한테 의견을 물었던 게 민생당이었습니다. 네. 국민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촌스러워 보여도 민생당, 야 웃긴다, 이런 반응을 처음에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민생당이라고 하면 아마 최소한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뭐 북핵이 어떻고 뭐 외교 안보가 어떻고 뭐 미국 관계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먹고 사는 문제구나, 내 일자리구나, 이런 인상만 확실하게 박아줄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민생당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그 화두를 뺏겨버렸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생각한다, 먹고 사는 거 생각한다, 그것만 챙기겠다 하는 마음가짐이라면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리더십을 좀 찾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뭐 혹시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분은 정말 대선 주자로 나와도 손색 없을 것 같다. 혹시 뭐 그럴 만한 분 있을까요? 짓궂으시네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내가 한번 추천해 본다. 뭐 이런. 저는 진심으로 이번에 수도권에서 낙선한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네. 젊은 후보자들 네. 중에서 찾고 싶어요. 네. 네. 그게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지금부터 키워야죠. 우리 당의 그 리더십을 담당했던 분들이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 30대는 30대대로 주자가 있고 40대는 40대대로 있고 50대는 50대대로 있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차세대, 차차세대의 인재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키워놓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뭐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정말 어려운 적에서 출마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당의 그 이름으로 당선되고자 노력했던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네. 이번에. 그 친구들.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막판에 공천을 못 받아서 또 좌절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전부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특히나 왜 보배냐 하면 그 친구들이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책을 보고 보수를 지지했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현실 정치를 한번 세게 경험을 했어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많을 겁니다. 현실 정치는 이렇게 다르구나. 골목골목에서 이렇게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구나. 한 표 한 표 모아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 중에서 아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을 전부 다 경쟁의 대열에 앞세워서 누구 호불호 떠나서 다 앞세워서 정말 공정한 경쟁을 당내에서 보장함으로써, 그리고 충분히 당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친구들한테 줌으로써 두각을 나타낼 그 환경을 만들어서 키워주는 거, 이거 우리 당이 민주당에 배워야 될 점입니다. 어쨌든 서울시장을 이제 연임 재선까지 이제 하시면서 그 경력들이 뭐 나중에 대선을 나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쨌든 자산이 되셨을 텐데, 서울시장직을 맡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뭔가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좀 뿌듯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서울시가 많이 변했죠? 동의하시나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거의 일을 안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도드라지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말이면 엄청난 인파가 한강변과 그 주변의 둘레길에 몰립니다. 네. 20, 30대까지 이제 등산 문화, 트레킹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바탕에는 둘레길이라고 하는 제가 시작했던 획기적인 변화, 새로운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의식을 못해요. 둘레길. 옛날에는 등산한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등산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그 나무 데크를 통해서 진짜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크게 부담 가지 않는 그런 산행을 젊은이들이 즐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갑니다. 저는. 네. 그 사실 둘레길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물론 뭐 서울시내 전체를 완성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서 마지막 완공은 박원순 시장 때 됐지만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의 둘레길이 제 임기 때 다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됐을 거예요. 한강 레상스 마찬가지. 요즘에 한강변에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의도 자주 갑니다. 네. 그런 그 한강변의 자전거길, 산책로의 분리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을 만들고, 요즘에 거기에
이제 텐트를 세우고 노는 네, 그 맞아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네, 젊은이들. 네, 젊은이들이 아주 즐기고 있는데 자연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서울시의 행정 조직이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뭐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거나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업무 환경이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120이라든가 저기 불편할 때 전화하는 전화번호 120 시스템, 다산 콜센터 그런 것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이지만 요즘 들어서 몇 달 동안은 야 한강변 서울 근처의 둘레길 이곳에 몰려드는 인파를 보면서 그때 그걸 정비해 놓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서울 시민들의 여가를 보내는 그 형태가 정말 그건 그 선제적인 투자가 바람직한 투자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가 굉장히 네, 만들어 놓으신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이제 뒤이어서 시장 계속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 시장 입장에서 후배 시장을 뭐 직설적으로 평가하는 건 사실 좀 자제를 하고 싶어서 그 언급을 좀 많이 줄여왔는데 아무리 보아도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도시라고 하는 것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운이 좋아서 삼성까지 가긴 갔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삼성을 허락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마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린 측면에서 보면 후한 평가를 받기는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가 했던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이게 누구 작품이든 간에 누가 시작했든 간에 그 평가를 떠나서 도시라는 건 끊임없이 재투자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낙후되는 겁니다. 근데 재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데 대해서도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진심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 이런 거에 이분이 관심이 있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진했던 사업이 박원순 시장 들어가면서 뭔가 엎어진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많았죠. 거죠. 초기에는 무슨 뭐 경절초 사업 같은 것도 전부 취소하고 연기하고 뭐 사실상 폐기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더니 강북 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하고는 다시 시작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뭐 멀쩡하게 한강변에 그 들어선 무슨 세미성 같은 경우에는 완성을 해서 넘겨줬더니 불 꺼갖고 3년 동안 가까이 불을 꺼놨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개장하고 나니까 거기 풀 부킹 상태입니다. 거의 그런 시설은 한 80% 예약률이면은 풀 부킹이거든요. 지금 풀 부킹 상태로 돌아가는 걸 억지로 불을 꺼놓고선 무슨 뭐 거기서 배임을 했네, 횡령을 했네, 뭐 무슨 뭐 세금을 낭비했네. 다 사실무근인 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가 뭐 여기 동대문의 DDP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래서 완공이 한 1년 늦어지는 바람에 시민적인 손해가 컸고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오히려 그래서 시민들에게 훨씬 더 생활에 편의를 드리고 행복감을 드리는 시설물들인데 그걸 전부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투자를 줄이고 해서 안타까운 게 많죠. 최근 현안으로 좀 넘어가면요. 최근 이제 가장 시끄러운 게 이제 윤미향 씨 그렇습니다. 사태입니다. 그래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뭐 이용해서 정말 돈벌이를 한 것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이 단체의 뭐 회계 투명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뭐 횡령, 배임 혐의로까지 사실 넘어가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크던 작던 간에. 문재인 정부 자체도 그럴 것이고요. 이런 크고 작은 그동안 사회활동을 해왔던 시민단체들도 견제받지 않으면 항상 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더군다나 회계처리를 그렇게 주먹국으로 하는데도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는
특히나 성역시되는 이런 영역의 시민단체는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이해찬 대표가 뭐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도 뭐가 불안한지 또 자락을 깔기 시작하던데, 글쎄요,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든 안 했든 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짐작컨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이든 간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정의연, 정대협, 윤미향으로 대변되는 이 단체고요. 이 단체 하나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대진련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좌파 단체에 또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그 할머님들 위한다는 명분으로 모금했던 금액을 할머님들의 뜻에 반해서 그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의 그 제1 한국인 단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국내의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제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주는 이런 도덕 불감증도 발견이 됐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양분이 돼서 좌파 단체들이 기생을 하고 좌파 단체들이 그 연명을 하고 또 세를 확대하는 이런 그 어떤 미천으로 쓰이는 일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속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 단체뿐이겠습니까? 그동안에 좌파 정권이 이제 한 3년? 문재인 정권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마 요번에 대승을 했기 때문에 긴장은 좀 더 풀릴 거고, 아마도 유사한 사건들이 적어도 몇 건은 더 임기 말년에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뭐 그동안 성역화됐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언론에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변화이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떤 부패한 부분이나 정말 이 내용들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어서요. 지금 뭐 윤미향 씨 개인으로 보면은 그 가족들이 거의 뭐 과거 간첩 사건 내지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 징역형을 받았던 분들이라 그 반일운동 이면의 어떤 중복성 논란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닐 겁니다. 지금 여당이 180석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뭐 여권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막혀왔던 어떤 북한에 대한 지원 완화하자. 우리가 따로 대북 제재 무시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작년까지의 정치적 지형과 지금 현저히 다른 이 지형 하에서 우리가 결국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을 말로, 의견으로 표명을 하면서 그걸 막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표결에서는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포장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한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칙을 선언하는 선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 원내 전략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선된 몇 분들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가 의석이 적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저항밖에 할 수 없고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소수 야당의 현실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건 해도 너무했구나. 도저히 견제가 안 된다. 저 숫자 가지고는. 180석 거대 여당의 경우에 그 의석은 정말 그 무소불위에 원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의석이라는 의미구나 라는 거를 매일매일 실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도 저는 좋은 원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주 거센 저항을 하고 실리는 실리대로 얻지 못한 상황을 다시 상기를 해본다면 더더군다나 전략은 전략다워야 합니다. 물론 속상하는 순간순간이 다가오겠죠.
그런데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 모든 역량을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 탈환에 목표를 둔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원내 전략인가, 그리고 무엇이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싸우는 방법 매일 싸우는 말씀하시는 건 것 같아요. 거세게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게 아니라는 점, 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결과로 이어져야 잘 싸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이기는 싸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정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입장, 어떤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수십 년간의 어떤 대중 포용 정책은 이거는 실패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도저히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확고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화웨이 어떤 부품을 쓰지 말아라, 공급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금 충돌하는 양상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에 대한 압박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정부가 정말 어느 블럭에 설 것인가라는 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저주받은 지정학이다 이제 이런 표현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건 너무 패배적이라고 하더라도, 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비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미중 관계만 말씀하셨지만 러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일러 4강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지정학은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죠. 예. 정신줄 잠깐 놓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일수록 외교 전략을 스마트하게 편다면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적지 않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사생결단의 어떤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큰일 났다만 되뇌어 가지고 무슨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초기에 틀을 확실하게 잡아놓은 미국의 우방으로서의 우리와의 관계 설정, 정말 그거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여야가 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중국에 경도된 입장을 보이는 것 역시 현명하지 않겠죠. 사안별로 그때그때 미국을 우리의 맹방으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면서, 또 중국 역시 우리의 시장 여건이나 산업 생태계에 현실적으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대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도양단적으로 어디를 중요시한다, 어디에 더 경도돼야 된다,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글쎄요, 정권을 잡기 전에라도 그런 말을 그렇게 남발하는 것은 결코 국가적으로 이로운 처신은 아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함께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정도의 원론을 표명을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최대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러나 줄기는 잡아가는, 큰 틀에서의 줄기는 제대로 잡아가는 그러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외교, 이게 사실은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이념화한다든가 교조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을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자를 읽어봤어요.
미래라는 책을 쓰신 걸 보고 제가 교보문고 가서 직접 사서 네. 한번 읽어봤는데 고맙습니다. 내용이 참 저는 되게 공부가 되고 좋더라고요. 워낙에 뭐 북핵 문제부터 외교, 안보, 뭐 복지 굉장히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공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낸 책이 아니면 훨씬 많이 팔리고 많이 참조됐을 책이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한참 웃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쉽게 쓴 책은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래도 고려대학교 융합대학원에서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라서 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재원인 학교입니다. 네. 거기에서 몇 학기 강의를 하면서 축적된, 그리고 제가 이제 외부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강연 내용을 축약을 해서 네. 꽤 공들여서 정성껏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어떤 비전서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네. 이번에 원내에 진출했으면 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낙선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네. 계획이 좀 틀어졌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읽고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핵 이후에 외교 안보,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2025년이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이 현상이 또 4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꾸고 정책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팬데믹에 대해서는 다루질 아직 못했지만, 이제 수정 보완을 한다면, 개정판을 낸다면 이제 팬데믹판이 뒤에 또 들어갈 텐데요. 팬데믹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사회 현상의 변화, 산업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들을 전제로 어떻게 정책을 펴야 우리가 계속 번영하는 대한민국, 행복한 한 분 한 분의 국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느냐를 고민한 책입니다. 네. 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미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미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또 북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다각도로 평가를 해 놓으셔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가장 고민을 해서, 자, 외교 안보에 관해서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번 쓰면 남아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무슨 토론이 벌어지거나 이제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말을 아껴야 되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이전만큼은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썼습니다. 잘 새겨서 봐주십시오. 이게 솔직하게 못 쓴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아니 저는 깜짝 놀랐는데 벌써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손주가 저희 오세훈 TV에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손주가 등장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은 호남 인구 비중도 높지만 30, 40대 인구 비중이 딴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이라는 이제 큰 공약 모토를 내걸었는데,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저희 손자를 키우는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이런 걸 이렇게 목말라하고 불편해하고 절실해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알 수 있었고, 그걸 공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이야기를 토론 때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친 김에 손자를 보고 만든 정책이라 이제 이런 아예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선거 공보물 표지도 손자와 함께 등장하고, 사실은 선거 공보물 거리에 붙이는 거 있죠? 그것도 손자랑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후보만 얼굴을 낼 수 있더라고요, 포스터에. 그래서 포스터는 포기를 했고, 법정 각종 홍보물, 그 다음에 플래카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다 광진구에서는 저하고 손자가 같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손자 덕을 아주 톡톡히 본 선거였고, 그 덕분에 표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이번 선거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딸이 한 아빠에 대한 눈물겨운 연설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SNS 전쟁에서 고민정 후보한테 밀리고 있었어요. 네. 고민정 후보가 워낙 A급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네. 정말 뭐 우리 재원으로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뻔했는데 제 큰딸이 그 우연히 전 그거 연설하는지도 몰랐는데 연설 중간에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연설이 뭐 선거 막바지 되니까 60만 뷰 그리고 그걸 또 조금 다른 버전으로 만든 게 40만 뷰 이렇게 해서 결국 100만 뷰가 넘어서고 그건 결국 이제 광진구에서만 본 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아마 종로가 재미없어지니까 이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제 딸 사위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둘째 딸 또 그 사위 저희 아내까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정말 큰 힘이 돼줬습니다. 이번에 아주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그 얻은 게 많습니다. 네. 예. 아이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원래 그 오세훈 시장님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금수저 이미지세요. 생긴 게 이래서. 왠지 강남에서 아주 꽃길만 걸으셨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인데. 제가 사실 이번에 네. 광진구에 출마한 것도 제가 태어난 뚝섬 유원 지역이 지금 집인데 뚝섬 유원 지역 인근에서 제가 자랐고요.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컸고요. 뭐 들으시면 지금이야 다 아파트촌으로 변했지만 무슨 삼양동 옛날에 완전 판자촌이거든요. 네. 또 뭐 종암동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 서민 아파트 중에 서민 아파트인데 그건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물론 연탄불 때는 그런 낙후된 아파트 거기가 사실 우리 집을 가진 게 제가 우리 아버님 소유의 집을 가진 게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 학비 걱정을 할 정도였고 그런데 이제 저에 대해서 만들어진 그 선입견 이미지가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광진에 와서 제일 반가운 분들 만난 게 저희 어머님이 그 뚝섬에서 미용실을 해가지고 저를 가지셨을 때 이렇게 만삭이 되셨을 때도 파마를 하셨던 걸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만나 뵀어요. 네. 그분들이 아이고 오세훈이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자네를 알아. 내 만삭이 됐을 때 너희 어머님이 나 이 머리 말아주고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들던 그 장난감은요 그 롯드라고 그러죠. 네네네. 파마할 때 이렇게 가는 거. 많은 거. 예. 그 뼈다귀처럼 생긴 거 네네네. 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선명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에 계속 그게 굴러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난 덕분에 제가 여기서 그래도 오세훈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은 뭐 분구가 돼서 이제 행정구역이 달라졌지만 광진구 성동구 달라졌지만 그분들이 그런 어떤 저를 지지하는 그런 바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비록 뭐 아깝게 지긴 했지만 정말 광진 구민들한테는 애틋한 정이 생겼어요. 사실 20년 이상 민주당을 지지해 왔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오세훈 찍어야지 된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시고 이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겠죠. 이웃 간에 정치적인 성향을 같이 하는 분들이 친하셨을 텐데 그런 일들도 직접 목격을 했고 정말 크게 빚진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자랐던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환, 생활고 고통 이런 것들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 좋은 공부하는 기회가 돼서요. 저는 이번에 선거에 비록 졌지만 많은 걸 자산으로 얻은 그런 저에게는 매우 가장 뜻깊은 선거였다. 그런 생각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광진구 주민들이 뭐 좀 많이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겠어요, 이번 선거 그렇죠. 결과 때문에. 거리에 제가 민망해서 못 나갈 정도로 선거 이후에 만나시면 먼저 우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당신이 됐을 때 이런 말씀하면 뭐라고 위로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네. 그래서 한동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밖에 못 나갈 정도로. 그래서 거리에 나가는 걸 아주 그냥
극도로 꺼리게 되고 하는 네. 선거 직후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의 그런 그 지지가 모여서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패배를 했다. 네. 저한테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자양분이 되는 그런 선거 과정이었다. 굉장히 선거 과정 자체를 즐겼고요. 그리고 즐겁게 했고, 그리고 기꺼이 그분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디 안 갈 겁니다, 아마. 네. 그런 마음이나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거예요. 네. 아유, 장시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참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선거는 끝났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자주 소식을 네. 듣기를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뭐 시청자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이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도리를 다하는 건데, 뭐라고 변명을 해도, 뭐라고 억울한 사정을 말씀을 드려도 결과는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지해 주셨던 광진구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지해 주셨던 광진구의 유권자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 오세훈은 오늘도 장시간 동안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사심을 버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한 보 한 보 내딛는 발걸음이 모두 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사실 뭐 얘기하고 싶은 분야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생각들을 뭐 다 쏟아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책에 오세훈 시장님의 그 어떤 생각과 가치관은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미래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책을 강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네, 제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끝까지 잘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